그러면요, 교수님. 네. 이제 지금 얘기해 주신 이런 인플레이션 쇼크, 금리의 역습,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네. 저희가 뭐 한 6개월, 뭐 네. 1년 후 이럴 때 어떤 거를 좀 주시해서 이렇게 좀 매수를 하면 좋을까요? 아, 네. 제가 일단은 많은 것들을 봤는데, 네. 제가 아마 우리 웅달님하고 만난 인연 속에서는 제가 추천드렸었던 게, 20년에 21년 전망할 때 원유 투자하시라고 맞아요, 했었고, 원자재. 그리고 작년에 이제 22년 전망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는 이제 구리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구리 알루미늄 이런 비철금속, 혹은 이미 제가 투자 추천 정확히 해드렸던 KRBN과 같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추종하는 그 ETF. 이것도 이미 뭐 150% 뭐 이렇게 맞아요. 벌었으니까 그랬는데 너무 다 맞추신 것 같아요. 다 근데 이게 제가 뭐 이렇게 점쟁이는 아닌데요. 네. 이게 시류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에 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제 샀다 오늘 팔았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게 식료품 원자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뭐는 오르고 뭐는 떨어진다는 뜻인데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부동산도 계속 하방 압력을 받는 거죠. 근데 오르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인플레이션에 투자를 하셔라. 인플레이션 기간에는 인플레이션에 투자를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원자재에 투자를 하셔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그 근거가 특히 원유나 비철금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이 순간은 바로 식료품 원자재입니다. 식료품 원자재에는 크게 뭐 예를 들면 곡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세계 이 곡물 시장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밀, 그리고 콩이죠. 대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옥수수. 이런 뭐 쌀도 그 중에 하나지만 쌀은 우리나라가 자급률이 굉장히 높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안 굶어주고요. 그래요? 쌀 비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급자족률이 높고요. 그러니까 쌀만큼은 보호를 계속 해왔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런 나머지 국제 곡물 시장의 곡물 가격 그리고 그 밖에 식료품 원자재 예를 들면 뭐 파뮤라든가 뭐 식용유 가격도 급격히 올랐었잖아요. 닭고기 가격도 오르고 다 올라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런 식료품 원자재에 투자를 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거를 좀 투자할 수 있는 ETF 같은 게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데 있는 건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많고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도 그냥 한번 검색하면 바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금융사들이 투자 상품으로서 해당 곡물을 추종하는 ETF 상품들을 다 갖추고 계시고요. 갖추고 있는데 근데 그 근거를 여러분이 그 말만 듣고 그냥 바로 투자하시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제 근거를 들어드리면 그 근거가 타당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그걸 투자하시는 건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 식료품 원자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식료품 원자재군요. 식료품 기업이 아니라. 아닙니다. 제가 식료품 기업은 지난주 금요일에도 예를 들면 베스킨 라빈스에 다녀왔었고 오늘 오후에는 농심에 갑니다. 네. 그럼 이런 기업들이 다 식료품 기업들이에요. 이 식료품 기업들 중에서도 갈립니다. 식료품 원자재를 스스로 개발하거나 스스로 그것을 원자재 소싱까지 스스로 하는 기업과 그냥 무조건적으로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은 다르죠. 혹은 이 식료품 기업 중에서도 범식료품 기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농사 짓는 기업 있죠. 그런 기업, 칼길 같은 그런 농사 짓는 기업들은 말 그대로 그런 식료품 원자재를 스스로 재배하는 회사잖아요. 그런 회사는 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 원자재 가격이 계속 치솟으니까 심지어 종이 가격이 올라가지고요. 출판사들이 출판물을 많이 공급을 못해요. 그리고 건설사들도 철 스크랩을 못 구해서 공사가 중단돼요. 지금 자동차 신청하면 1년 만에 출시되죠. 1년 6개월 막 이렇게 걸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공급망 병목 현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온 거고 쉽게 말하면 러시아 전쟁은 이 공급망 병목 현상을 더 격화시킨 거죠. 더 막아놓은 거죠. 원래 있었고 원래 있었는데 그 원래 있었던 이유가 불균형 회복 때문이다. 네. 선진국은 회복되는데 개도국들은 여전히 탄광 셧다운 뭐 이러니까. 근데 이런 현상은 22년에도 계속 갑니다만 또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근거 중에 식료품 원자재 가격 이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이상기후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식료품 가격이 치솟았으면 이 곡물 가격이 역사 이래 최고치거든요. 네. 그 곡물 가격 지수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 역사 이래. 역사 이래 최고치예요. 그 어떤 때보다도 높아요. 네. 근데 그 높게 된 이유가 한 가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이유를 한 단어로 축약하면 공급망 병목 현상인 거예요. 근데 그 공급망 병목 현상이 나온 배경이 첫 번째가 이상기후예요. 뭐 대형 그 남미 국가 여기는 우리나라 LS 트랙터 사업부가 엄청나게 그 농업용 기계 중장비를 수출해요. 네. 아시죠? 그런데 가면요. 바퀴가 제 키보다도 높아요. 네. 그런 데서 한번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갔다가 이렇게 돌아올 거 아니에요. 갔다가 못 돌아와요. 그 다음날. 그만큼 길어요.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런 정말 대형 여기 다녀온 분께 얘기를 들은 겁니다.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이런 헬리콥터로 막 하고 막 헬리콥터로 농약 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사람이 농약 줄 수가 없어요. 없어요. 너무 방대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세계 최대 곡물 공급, 뭐 인도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세계 최대 곡물 공급국에서 이상기후 메뚜기 떼가 출범하고 라니냐나 이런 이상기후 현상인데 이게 이상기후 현상은 계속 가중되죠. 물론 이상기후 현상을 잡기 위해서 탄소 중립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게 단기간 안에 잡힐 일은 아니죠. 그렇구나. 되돌리기가 힘든 거군요. 그럼 23년, 24년 제가 장기 전망을 할 줄도 모르고 못 합니다만 23년, 24년까지도 이 이상기후 현상은 더 있으면 있었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이게 공급을 축소시켰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불균형 회복 때문에 이런 지역은 여전히 농장이 셧다운돼요. 인력이 없어요. 인건비는 또 올라가고 인력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도 공급량에 영향을 미쳐요. 커피 빈 같은 거. 그런 것도 그런 거예요. 인력을 구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19로 이렇게 그 뭐죠? 봉쇄되고 갇히고 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우리나라랑 달라요. 이 아프리카 지역은요. 백신 접종률이 20%가 안 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이게 불균형 회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선진국들은 수요가 계속 뒷받침되죠. 네. 그게 공급망 병목 현상이죠. 근데 여기에 공급망 병목 현상을 더 부추긴 게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던 거죠.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도 뭐 세계 천연가스나 석유 공급 1위국, 1, 2위국인 거 맞습니다만 또 밀 최대 생산국 중에 하나예요. 러시아도. 또 비료 생산국 중에 하나야. 네. 비료가 원래 이런 광물에서 나옵니다. 그거 아세요? 몰랐습니다. 석탄이나 석유에서 추출된 그 암모니아 네. 이런 것을 활용해서 비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료 최대 생산국이에요. 그렇구나. 우리나라 그 요소수 사태 온 것도 그 화학 비료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요소도 역시 석탄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네. 중국에서 그런 거죠. 그리고 러시아는 천연가스가 또 풍부하니까 천연가스 가지고 또 비료를 만든다. 원자재 강국이네요. 그렇죠. 근데 우크라이나도 아마 이야기 들으신 게 밀 생산국이잖아요. 국기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네. 국기가 위에가 하늘색 밑에가 곡창지대. 네. 네. 그 최대 밀 생산국 중에 하나예요. 세계 10대 안에 듭니다. 6위, 7위 뭐 이래요. 맞아요. 해바라기 씨유 1위 공급국이고. 그러면 이런 나라들이 지금 경작지가 30% 이상 훼손됐거든요. FAO에서 지난달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 세계무역기구가 있듯이 세계식량기구가 있습니다. 이 FAO라는 세계식량기구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30% 이상이 경작지가 훼손됐어요. 근데 경작지를 다시 돌려놓는데 적어도 2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전쟁이 멈춰도
2년간 공급은 안 되는 거야, 이만큼이. 어쨌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파종도 못하고 씨도 못 뿌리고 이것은 23년, 24년의 공급량도 지금 공급량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게 지금 당장 종식이 돼도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 이 식료품 공급은 부족해요. 네. 그럼 세계 이 곡물 공급을 하는 공급량이 100이라고 한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제공하던 공급량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만큼이 공급이 안 되니까 공급망병목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중돼요. 더더군다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경유차를 모세요? 혹시? 아니요. 저는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네. 근데 저도 이제 경유차가 한 대 있는데요. 더 놀랄 말씀을 드리면 네. 경유차 모시는 분들 혹시 바이오 디젤 넣으세요라고 제가 여쭤볼게요. 그럼 대부분 그런 건 안 넣으신다고 하면 처음 들어보네요. 그거 되게 비싸거든요. 바이오 디젤이. 아. 그러니까 되게 비싸니까 그걸 넣는 사람은 없겠죠. 바이오 청정 에너지잖아, 쉽게 말하면.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은 이미 넣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게 우리나라 모든 주유소에서 전체 이 디젤이 있으면 그 중에 3.5%가 혼합 의무 적용하게. 아, 네. 혼합 의무 비율이 3.5%예요. 그래서 그걸 3.5% 바이오 디젤을 사용하게 하는데 네. 바이오 에탄올이나 바이오 디젤 이런 걸 뭐를 가지고 만드냐면 바로 곡물. 아, 옥수수, 그렇구나. 대두, 바이오. 팜유 뭐 네. 이런 걸로 만들어요. 네. 근데 이게 이상기후 현상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로인데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도 GS 칼텍스랑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 바이오 디젤 사업으로 뛰어듭니다. 이게 신산업인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런 곡물 수요가 늘어날까 줄어들까요? 늘어나겠죠. 우리나라가 현재 3.5%인데 계속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미 조사된 우리 시나리오대로 정부의 의사결정인 거야.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곡물 수요가 계속 늘어나요. 곡물 수요가 늘어나는데 곡물 공급은 부족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만들고요. 이것도 좀 재밌으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곡물 수입국으로서 몇 위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세계 7위국입니다. 그래요. 곡물 수입을 엄청나게 해요. 진짜 많이 하네요. 근데 그 곡물 수입량의 약 한 87% 정도가 네. 용도가 뭔지 아세요? 식탁용이 아닙니다.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소, 돼지가 진짜요? 닭이 먹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콩, 옥수수, 밀 이런 수입을 많이 하는데 수입량의 87%가 그러니까 사료용이에요. 네. 실제 그 농가 기준으로 제가 지난주에 서울 우유 그 농가 목장주 분들 한 200여 분을 만나 뵀는데 한두 분은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그 목장주 분들도 굉장한 걱정을 하세요. 왜? 곡물가 상승. 사료값이 오르고 곡물가.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우를 기른다. 그럼 그 중에 그 한우를 기르기 위한 비용이 들잖아요. 자식 기를 때 비용이 들듯이 한우 기를 때 비용이 들어요. 그 비용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55%가 사료값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사료값이 계속 오르니까 당연히 지금 돼지고기 값도 그거 안 먹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먹일 수, 그거 안 먹으면 고기 양이 좀 네, 그러니까요. 뚱뚱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고통이라는 거고 가격은 나름 정해져 있는데 사료값만 오르니까 이런 식료품 제조사들은 힘들죠. 그래서 아까 그런 거를 자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은 그렇죠. 그런 기업을 나눠서 쪼개서 봐야 된다.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 서울우유한테 서울우유가 만약에 우유값을 올린다. 그러면 그걸 권장하겠어요? 막으려고 노력하겠어요? 정부는 막으려고 하죠. 그러면 특히 그 우유 먹이는데 뭐 이렇게 잘 사시는 분은 문제가 없지만 우리 엔겔 지수가 높다고 하잖아요. 네. 이 취약계층들은 애기 우유 그렇죠. 주는데 그거 얼마나 힘들어. 분유도 힘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가격을 통제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식료품 기업들은 이걸 가격 전가 능력이라고 하죠. 비용이 늘어난 만큼을 소비자 가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이 있고 아닌 기업이 있는데 이런 필수재적 소비 이런 영역은 이런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그걸 전가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의 과제가 뭡니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인플레이션 잡는 게 그 정부가 성공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국은행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그런 정책적으로 그런 노력도 같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식료품 제조사들은 굉장히 힘들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이런 식료품 원자재 가격은 계속 치솟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를 한다고 해도 네. 지금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그 회복을 한다 해도 한 2년 정도 걸릴 수 네. 있다라는 거, 그 농장 자체가 그렇죠. 그런 거를 반영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 사도 한동안은 네. 좀 이렇게 꾸준히 모아가도 괜찮아 보이네요. 네. 그래서 저기다 식료품 원자재 슈퍼 스파이크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슈퍼 사이클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슈퍼 사이클은 정의상 15년에서 20년 주기의 상승세예요. 그러니까 근 역사상에는 2000년대에 있었어요.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했고 중국이 모든 원자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어요. 원유에 뭐 가스, 시멘트 뭐 이런 수많은 뭐 비철금속 전선을 깐다고 생각해보세요. 구리를 얼마나 많이 사들이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었고요. 그때 이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원자재 가격 저점이 20년 2분기였으니까 그때로부터 24년까지, 23년, 24년까지만 상승하는 3년에서 5년 주기의 상승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슈퍼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네, 아마 슈퍼 스파이크라고 하면 아무도 검색을 안 하실 거예요. 정의상 그게 맞다는 거죠. 슈퍼 사이클 오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슈퍼 사이클이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럴 근거를 찾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23년, 24년까지는 상승세가 유지되겠다라고 본다면 식료품 원자재에 투자하는 것은 적절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교수님 그러면 요런 접근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네. 좀 관심을 가지는 거는 기술주들이잖아요. 네. 그동안 투자도 많이 해왔고 근데 이번에 진짜 그 빅테크라는 기업들도 많은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또 몇몇 전문가분들은 네. 이제 지금 요 시점을 약간 그런 빅테크들이 워낙 비쌌으니까 네. 많이 싸졌으니까 네. 요런 거를 좀 모아가는 그리고 어차피 앞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의 그런 큰 틀이 있으니까 네네. 흐름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갖거나 뭐 지금 안 사더라도 말씀해 주신 대로 한 6개월 이후에 1년 이후에 사도 좋고요. 네. 그래서 기술주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네. 대목이고요. 22년 12월이나 23년 초에 이제 적극적으로 주식 보유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역시 돈의 이동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돈이 또 주식으로 몰리기 시작할 텐데 주식으로 몰리는데 어디로 몰릴까?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되는데 단적인 근거가 테슬라 한 대의 주가가 네. 테슬라라는 기업의 주가가 매출액 기준 상위 10대 기업의 그 시가총액을 합해도 테슬라 하나의 시가총액보다도 안 되거든요. 매출액으로 보면 10등 안에 못 드는 기업인 건데 어떻게 시가총액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 10개의 기업을 합한 것보다 높을까? 이게 소위 말하는 기대에 투자하는 거예요. 기술주라는 것은 기대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미래의 가능성, 미래의 가치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세 하락장일 때는 기대가 많이 꺾여요. 그러니까 먼저 돈이 빠지는 데가 어디예요? 기술주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돈이 유입되는 지역도 영역도 기술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는 항상 플럭추에이션이 높아요. 그러니까 변동폭이 커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대세 상승장일 때는 그 어떤 때보다도 더 대세 상승하는 게 기술주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주가의 상승세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떨어질 때는 가장 먼저 떨어지면서 또 역시 하락세를 견인해요. 변동폭이 좀 심하고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불확실성이 높은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플럭추에이션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22년 중반, 22년 하반기까지 이 자금이 빠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자금이 유입됐었던 영역인 거예요. 그게 기술주라고 본다면 그러면 22년 하반기부터는 또 많은 그 현금성 자산으로 갖고 있던 투자자들이 또 이제 주식 투자에 뛰어들 때 또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할 거 아니에요. 이제 주식으로 봤을 땐 저점을 다졌구나. 그러면 이제 주식에 투자해도 되겠구나 할 때는 당연히 또 기술주에 집중적으로 편입되는 흐름이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식료품, 원자재랑 기술주 이렇게 좀 시기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타이밍적으로는 네.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이 방송이나 또 긴축의 시대 책 읽으시면서 그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좀 구축할 것인가 앞으로 네. 현금을 비중을 늘리다가 어떻게 좀 이렇게 다시 조정할 것인가 네. 그런 거 한번 고민해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